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여건 및 투자, 소비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올해 대비 9.3% 43조 9천억 원을 증액시킨 513조 원의 대규모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최근 우리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부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경우 대폭 증액된 지출 예산안과 달리 총 수입은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올해 대비 불과 1.2% 증액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그 결과 내년도 재정 수지 적자가 올해의 2배인 72조 원에 달하고 국가 채무가 800조 원을 넘는 등 국가 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및 확장적 재정 정책의 유효성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과 아울러 규제 개혁 등 다른 정책 수단과 재정 지원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재정 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모두가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 절벽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운영이 채무를 상환해야 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심사되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의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올해는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꼭 마칠 수 있도록 세 분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이학재 위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알뜰히 잘 챙겨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간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 종합정책 질의를 하고 이어서 30일 수요일과 11월 4일 월요일에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진행하며 바로 이어 11월 5일과 6일에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부별 심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질의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끝나는 11월 6일 자정에 마감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가 끝나면 안건을 향후 구성될 예산안 등 조정 소위에 회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사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제외 10분으로 보충 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전 과정은 국회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기관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와 상임위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예결위와 상임위 양쪽에 출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 문제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대리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와 간사님들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 이석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총리의 인사 말씀에 이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산안 등의 편성 취지와 개략적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고용국가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는 명암이 혼재합니다.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선도산업 육성을 시작하고 창업 생태계 확충 등을 추진했습니다. 신규 벤처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신설법인과 유니콘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기본적 삶을 누리시도록 의료비 등 생계비를 경감하고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왔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사상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하고 1분위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는 등 고용과 분배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와 가불관계 제도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변화가 시작되고 대중소 상생 협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 변화에 못지않게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제 분업 구조에 기반한 글로벌 교역 질서가 약화되고 세계 경기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는 국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의 취약성과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산업 구조의 한계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도 시급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변화로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겨울과 봄철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양돈 농가와 발생 지역에 큰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당면 과제의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와 고민을 담아 올해보다 9.3% 늘린 513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어려움을 겪는 수출과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혁신과 금융 세제 지원의 강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핵심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모든 분야의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투자를 확대하고 스마트 축사, 스마트 상수도 등 신기술을 접목한 첨단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튼튼한 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실기하지 않고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도 우리의 재정 상태가 양호한 만큼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도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경제부총리가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꼭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을 예산안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거나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면서 예결위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기여한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과 충정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대내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 등의 여파로 전 세계 국가의 90%가 동시다발적인 경기 둔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IMF의 경고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도전 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이 빠르게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과 고용, 분배 개선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위험 요인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적극 재정, 경제 성장, 세수 중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지출 확대는 미래 더 큰 비용을 막는 적극적 투자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재정 확대가 수요 진작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중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재정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우리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확장 재정을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공고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 감안하여 내년 예산의 총 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확장적 재정 운영에 대하여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언론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정책 조합 측면에서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내년 세입 여건이 오른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일시적으로 국가 채무를 증대시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9.8%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도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항목에 대해 우리나라는 2년 연속 141개국 중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지난 8일 IMF 신임 총재도 취임 일성으로 재정 확대가 가능한 여력이 있는 국가로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우리나라를 꼽은 바 있습니다. 다만 재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입 기반의 확충,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가 재정 운영 계획 마지막 요인인 2023년까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중심 경제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재원 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당면한 경기 하방 위험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산업 분야 지출을 27.5%, R&D 투자를 17.3% 늘리는 등 두 분야를 최근 10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세심하게 보듬어주기 위하여 복지 일자리 분야를 12.8%, 환경 분야를 19.3% 수준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 성장의 가속화, 경제 활력의 제고, 포용국가 기반의 공고화, 그리고 국민 편의 안전 증진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경제 전반의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과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등 혁신 성장 4대 패키지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선도하고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소위 DNA 플러스 빅3 육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인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의 인프라 확충에 1조 7천억 원을 지원하여 혁신의 기반을 탄탄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여 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올해 2배 수준인 2조 1천억 원을 투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위험이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가 높은 100여 개의 전략 품목의 원천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 위하여 예비 탄산 조사 면제 등을 통해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R&D를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된 기술의 경우 하루빨리 제품화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성능 평가와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데 8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혁신의 근간이 될 미래 인재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여 내년에는 4만 8천 명을, 23년까지 총 23만 명을 양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모처럼 살아난 벤처업계의 훈풍이 더 많은 혁신적 유니콘 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지도록 투자 자금, 사업화 지원 등을 중심으로 5조 5천억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수출 투자의 부진을 타개하고 지역 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등 민간의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고위험 수출 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내년 수출입은행, 무보 등에 0.6조 원을 투입하여 4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설비 투자, 경영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도 제때 부족함 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사는, 기은, 신보, 기보 등에 1조 3천억 원을 출자출연하여 정책 자금을 20조 원 이상 보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 스마트 산단 10개소 조성 등 제조업을 비롯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예산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에는 지역으로부터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SOC 예산을 10조 4천억 원으로 투입하여 도로, 철도 등 노후 SOC를 개량하고 여가 관광 등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여가 시설을 전국에 280여 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예비탄산 조사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전면 착수될 수 있도록 설계 착공비, 시범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 대해서도 혁신적 신사업이 태동할 수 있도록 R&D와 사업화 자금 615억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소위 지역혁신 플랫폼 신설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사회, 고용, 교육 등의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혁신 지원을 강화하여 포용국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될 경우 부양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청장년층 근로소득의 30%를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등 7만 9천 가구가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0만 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소위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을 현 고3에서 고2, 3학년으로 확대하고 최초로 국고에서 비용의 절반 수준인 0.7조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한편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는 청년, 노인,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자립과 혁신을 지원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역세권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올해보다 9천 호 늘린 2만 9천 호를 공급하고 행복주택은 평형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 7조 8천억 원에서 9조 6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청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추가 고용 장려금은 20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그리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25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노인 가구가 저소득층, 즉 1분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지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에서 40%의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도 13만 개를 늘려 총 74만 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경영안전자금 등 융자 지원을 3천억 원 늘리고 특례 신용부정도 5조 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총 5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 위한 지원 소요도 차질 없이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고용시장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고용 취약계층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을 21.3%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돌봄, 안전 중심으로 9만 6천 개를 늘리기 위하여 1조 3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국민들의 삶의 질 지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의 편의,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인프라 시설에 AI, 5G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 편의와 관리 효율을 한 단계 높이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총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수돗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스마트 상수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되 내년에는 4천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거점 도시로부터 우선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의 경우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기도록 내년 예산을 올해 2배 수준인 4조 원으로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가계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1조 1천억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 외교 예산도 최대한 확대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방비를 역대 최초로 50조 원 이상으로 늘려 핵심 무기 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33% 인상하는 등 장병 기본복지를 대폭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공공외교와 ODA 예산은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우리 국민기업의 대외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4대 강국 및 신남방정책, 신북방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10% 이상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이 선순환하는 소위 평화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가 비록 많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지만 나아가야 할 목표만은 분명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거센 도전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고 경제 체질을 보다 강건히 해야 될 때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혁신 등 가용 정책선을 총동원하여 전력 투구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도 2020년 예산안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거나 마중력 역할을 담당하는 등 재정이 맡은 바 소임을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에 하루빨리 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확정 후 금년 중에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목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재정 총량입니다. 2020년도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세수 둔화에 따라 전년 대비 1.2%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 지출은 513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여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2020년도 총지출 증가율 9.3%는 최근 20년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율 9%를 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는 적절한 사회복지 체제를 갖추기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런데 총수입 증가가 둔화됨과 동시에 확장적 재정 정책이 계속됨에 따라 2020년 재정 수지는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재정 수지는 2019년 6조 5천억 원 흑자에서 2020년 31조 5천억 원 적자로 악화될 전망입니다. 통합 재정 수지는 40조 6천억 원의 대규모 흑자를 나타내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흑자를 기록해왔던 점을 감안해 보면 큰 폭의 적자 전환은 이례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는 확대되는 재정 지출을 세수 증대가 아닌 국고채 발행으로 주로 충당할 계획이며 그에 따라 국가 채무 역시 함께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정부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추가로 설정하여 재정 운용의 준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등 민간 부문의 부채가 높은 수준이므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OECD 국가 중에서 높지 않은 편이지만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99%로 GDP 규모와 맞먹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의 평균인 59.8%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향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 자칫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위기 시 국가 재정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므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정부는 주요 OECD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전략적 지출 검토 제도를 2019년 시범 추진했으므로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지출 구조정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략적 지출 검토라는 것은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 지출의 삭감 또는 재배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국세 수입 예산안은 292조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8천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 노력이 절실합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 이맘때의 예산 심사에서는 세수 부족 해결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세제 개편과 국세청 등 조세 행정의 정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3쪽 신규 사업 예산입니다. 13쪽입니다. 현황입니다. 정부는 내년도에 481개의 신규 사업에 4조 1,773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개수는 전년 대비 14개 감소하였지만 예산은 6,433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신규 사업의 개수와 규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증가해 왔으나 2019년과 내년에는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신규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해외 및 민간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이 감소하는 것은 행정 혁신이 미흡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급변하는 시대상에 부응하여 참신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적극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현재 상황에서 성과가 떨어지고 있는 기존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OECD 주요국의 예산개혁 성공은 신사업에 대한 통제보다도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 감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 예산심사의 초점도 신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감축에 맞추어야 합니다. 21쪽 재정 현안 분석입니다. 21쪽입니다. 국가 R&D 예산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 증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R&D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R&D는 단기 소액을 중심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일시적인 지원 확대로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원 예산입니다. 2020년 소재 부품 장비 지원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5.1% 증액된 2조 1,242억 원으로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금융위 등 4개 부처 44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25쪽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정부가 소재부품 장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발표한 경쟁력 강화 대책의 내용이 2009년부터 시행되었던 부품 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과거에 소재부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소재부품 기술 자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완료함으로써 이번 대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둘째, 정부는 소재품 장비 분야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할 예정인데 이는 소재부품 장비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수가 늘어날 경우 예산 편성의 체계가 복잡해지고 국가재정의 칸막이가 늘어나 국가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지원 마련 방안이 충실하게 준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일반 회계 사업에 비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원 주달이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다음 쪽입니다. 화학재료, 금속, 기계 분야의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수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병역 특혜, 취업 지원 등 전 범위에 걸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소재부품 장비 분야에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 제2차 벤처붐 확산 사업 예산입니다. 27쪽입니다. 현황입니다. 2020년 제2 벤처붐 확산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8,262억 원이 증가한 5조 5,014억 원으로 17개 부처 69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전 세계적인 IT 열풍과 정부의 벤처 시장 육성 정책 등으로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었다가 기업의 실적 부진과 전문력 부족 등으로 벤처 투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던 제1차 벤처붐 시기의 한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2차 벤처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2020년 모태펀드에 약 1조 3천억 원을 출자하여 민간 자금과 함께 2조 5천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나 현재 운영 중인 자펀드의 미집행 투자액이 약 5조 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 출자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 자동차 산업 지원 예산입니다. 29쪽입니다. 현황입니다. 2020년도 자동차 산업 지원 예산은 산업부, 국토부 등 6개 부처에 1조 4,935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57.9%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연결성,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 전기자동차 등 4개 키워드로 대표되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는 수소연료 전지차를 중심으로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해외 시장은 배터리 전기차를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을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자동차 산업 각 분야별 추진 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진행 경과를 점검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위주로 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의 개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부품 부채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3조 교육과정별 예산입니다.
2020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8,339억 원 증가한 72조 4,829억 원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분야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정 예산안이 60조 2,958억 원으로 83.2%를 차지하고 고등교육과정 예산안은 10조 9,824억 원, 평생직업교육 및 교육 일반은 1조 2,047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초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재원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 교육과정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초중등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과정 수요와 무관하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교육 수요와 연동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등 적극적인 지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63개국 중 49위로 저조하고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 투자 규모도 OECD 평균에 비하여 낮습니다. 44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예산입니다. 44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4조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추상적인 계획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GDP 격차 해소 등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되었거나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했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쪽 국민참여 예산입니다. 45쪽입니다. 국민참여 예산 제도는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들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0% 증가한 2,694억 원입니다. 2020년도에 국민참여 예산 제도로 운영될 사업은 총 66개로 전년 대비 28개 증가하였으며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국민참여 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의회 친화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계에서 주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제도가 계속 발전을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먼저 강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국감 끝나서 사실은 준비 기간이 짧아서요. 지난달 말에 각 부처에 자료 요청 드렸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협조가 안 돼 있는 것에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지난주에도 시도별 간해시 현황 자료 등 몇 가지 자료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산자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행안부 등 상당수 부처가 자료 요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부처에 같은 양식을 첨부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오늘까지 맞춤 자료 양식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산자부의 경우에는 결산 때도 질의가 다 끝난 한참 후에 아무런 설명 없이 딸랑 자료만 보냈는데요. 이번 예산 관련해서도 2차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아직 2번 모두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협조에 저는 매우 불성실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부처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중 경고합니다. 잠깐만요. 예, 그러면 최인호 의원님 자료 제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중요하지만 국채 이자의 부담 능력 또한 동시에 고려되고 예산 편성에서 중요한 편성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처럼 이 이자율이 낮을 때 국채 발행의 효과가 더하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저금리 사항에서 최근 10년간 그 국채 이자율과 절대 이자 액수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총리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은 지금 그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각 부처별로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따로 정리를 좀 종합적으로 해주시고 그 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관점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SOC는 수도권에도 생활 SOC가 같이 그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 SOC라 해서 다 이게 모든 예산들이 총액이 실제 국가 균형 발전 예산으로 다 쓰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방금 예를 들었듯이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서 국가 균형 발전 예산을 따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 요구와 자료 요구가 끝나면 의사진행 발언을 받겠습니다. 저 자료 요구십니까? 예, 김정호 의원님 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방부 장관께 자료 요출 요청합니다. 지난번에 서면 자료 그 답변서를 보니까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에 그 이전 사업비가 총액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군이든 의성이든. 그래서 요 사업비의 좀 상세 내역을 다시 좀 보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군이나 의성의 경우에 진입 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 그 총량과 절토 공사비만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산에 어느 정도 고도로 절취를 해야 되고 따라서 절취 물량이 각 장애물 저촉되는 장애물마다 몇 평방미터인지 그리고 그것을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절토 공사비가 각 부분별로 세부 내역을 공사 내역을 추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 송은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청입니다. 그 일본 정부의 그 국가 채무 비율이 그 지금 현재 그 알려져 있기를 220%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계속 쭉 상승하다 2000년대 초반에 몇 년간은 그 늘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쭉 올라왔다가 최근에 아베노믹스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지속 상승하다가 2000년대 초반 한 4, 5년 정도는 횡보를 하게 됐는지 그걸 좀 비교해서 설명을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그 요구한 예산이 전부 498조인데 지금 국회에서 국회 심사에 들어와 있는 건 51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그 각 부처 요구했는 것 중에서 감액된 사업하고 기재부에서 추가로 증액된 사업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 지금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최인호 의원님 요구한 자료 비슷한데요. 지금 그 최근 10년간 있잖아요. 그 이자 부담
이자로 지출한 금액하고 향후 5년간 앞으로 이자가 얼마 정도 부담해야 될 것인지 하는 전망 추계치를 좀 주시고요. 아마 그 국채는 장기 국채잖아요. 지금 한 30년짜리를 발행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연도별로 아마 실질 이자율이 다를 겁니다. 기준금리라든가 시장에서 금리와는 다르게 국채금리는 장기 국채이기 때문에 좀 이자율이 다를 것 같은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이자율을 지금 부담을 했는지 지난 10년간 앞으로 5년간 어느 정도 실질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는지 추정치를 좀 내주십시오. 예, 다음 박완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부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그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고등학교 신설 투융자 심사 현황하고 이전 재배치 심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5년 동안 그 전국의 고교 신설 현황 그리고 이전 재배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종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종배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네, 자료 요구 겸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를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곳곳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을 조목조목 비판한 민주당의 민부론 팩트체크는 기재부가 대리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본 의혹에 대해서 지난 국감에서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여야 간 정책 경쟁에 정부가 플레이어로 끼어들어서 야당을 공격하는 실탄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입법행위이자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기재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어기고 야당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즉각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경찰청에서는 사냥처럼 시작된 검찰의 조국 수사, 사법농단 수사 당시와 다른 법원의 이중성으로 시작되는 민주당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하고 필독을 강요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인섭 교수 저서도 필독 도서로 지정 통지를 했습니다. 이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 위반이자 더군다나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선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민감용 경찰청장께서는 보고서와 책자를 배포하고 필독을 강요한 배경과 목적 그리고 배포 자료들, 관련 공문서 등을 일체 오전 중 제출해 주시고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경찰청장으로서는 특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퇴를 요구합니다. 예. 우리 국무총리께서도 정부의 대표로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이미 사실로 어느 정도 밝혀진 만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 간사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만한 예산 심의, 정책 질의 등이 곤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김성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김성원입니다. 송원석 의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랑 거의 비슷합니다.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 498조인데 내년도 2020년도 513조 5천억 원 이게 이제 이만큼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 감액된 부분과 이 증액된 부분 이 자료는 위원장님께서 꼭 좀 내일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강력하게 좀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으로 야당 탄압을 하고
또 예산으로 부처 간에 갑질을 해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김재원 위원장님께서 꼭 좀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지상욱 위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당의 그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청장께서 어떤 특정 정당의 연구 보고서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적시된 내용에 대해서 총선을 6개월도 앞두지 않은 그런 시점에 경찰청 직원에게 회람을 시키고 읽게 했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 전국에 정말 중립을 지키면서 선거를 책임져야 될 그런 조직입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네 편 내 편 없이 국민의 치안을 지키게 하고 또 국민의 안녕 질서를 지키게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띠면서 한쪽에 휘말려서 한쪽 편을 들면서 한다는 거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셨던 자료는 바른미래당 측에도 전부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그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미국 대사관저 같은 경우는 대진년 학생들 19명으로부터 습격, 침입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경찰의 대응 태세나 시스템은 정말 허점투성이고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대진년 학생들이 잡혀가서도 경찰을 향해서 하는 행위나 또 압수수색 때도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나라 공권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우리의 자식들과 아이들을 맡겨도 되는 그런 조직인지 정말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결위 때도 제복의 권위를 지켜줘야 되고 그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된다고 수차례 강변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야 없이 제복과 그 힘을, 공권력의 힘을 지켜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으로 저 또한 머리를 국민 앞에 떨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감용 경찰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본인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 책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사과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전해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제 오늘부터 한 6일 정도 이렇게 심의하는 여러 진행에서 아무쪼록 의원님들도 정부 관계자분들도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재정 또 올해 예산이 모든 분이 이야기하듯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했으면 하고요.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하게 협조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진행에 대한 주장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각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질의 시간 이외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주장을 하거나 또는 국무위원 관계기관 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 실제로 쭉 봐왔듯이 지금까지 정쟁이 됐던 것은 의원 개개인 분들의 본질의 때가 아니고 의사 진행으로 인한 정치적 주장이 늘 회의를 파행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회의 진행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장께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은 충분하게 경청을 하되 지나치게 나가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제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남은 우리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아주 원만하고 필요한 회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완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이종배 간사님 그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좀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 질의보다도 더 주요한 문제고 정부의 기본 입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요.
금년 초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논란을 불어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제1야당이 만든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 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민주당 여당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조국 수사 비판 보고서를 전 경찰 공직자들이 읽게 만든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도대체 이 정부가 5천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아니면은 어느 특정 정당의 공직자인지 정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관권 시비라든지 정부가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관여하고 특정 어떤 정당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공직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시고 정부의 입장이 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그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이런 시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발언 내용이 없으시면 자료 요구는 이제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 제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그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정부 측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공히 말씀하시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또 정부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원만한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그런 의미로라도 기일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회의 출석 현황을 지켜보면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실장과 대통령 경호처장의 경우에 간사의 양해도 없이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특히 경호처장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엄중 그 주의를 촉구했지만 전혀 국회에 대해서 오불관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엄중한 사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총리께서 또는 부총리께서 또는 당사자인 경찰청장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곧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의원입니다. 우리 총리님, 오늘 아침 신문을 봤더니 우리 총리님께서 881일째 최장수 총리의 새로운 기록을 쓰고 계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만큼 그동안 우리 국정 운영을 매우 훌륭하게 잘 수행해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정을 잘 다듬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국정을 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총리님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때요? 방일 성과는? 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일본의 태도에 또 약간의 변화 기미가 엿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 기미는 더 소중하게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은 것은 그 양국 간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 것도 있을 테니까 그것은 지혜를 짜내가면서 극복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 총리께서
한일 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양국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민간, 청소년, 경제, 지자체의 교류가 지속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그건 대체로 저희들은 약간의 변화 가능성을 전 읽었습니다만은, 다만 그 한일 관계가 엄중해진 이유가 한국 측에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의 계기도 한국에서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와 일관된 입장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 차이를 서로 지혜를 짜나가면서 해결해 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생각보다 이제 10분 예정이었는데 뭐 20분이 넘어서 다들 좀 기대감을 국민들께서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총리님께서 이제 지일파이시니까 일본을 잘 좀 설득해서 좀 한일 관계가 원만히 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총리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이제 정부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산업 부분의 통상 이익 때문에 결국은 농업 부분이 다시 한번 우리 정부가 농업 이익을 포기하고 있고 농민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전남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전남도지사를 할 당시였는데요. 그 가뭄 대책 때문에 방문을 해서 얘기를 나눴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남도 하면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농도잖아요. 농민들이 가장 많고 우리 대한민국의 곳간이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농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도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의 협상에서 추가의 특혜, 개도국으로서의 특혜는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농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걱정해하실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이익이랄지 또 우리가 놓인 여러 처지 또 WTO 회원국들이 수용할 것인가 여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아까 말씀드린 향후의 협상에서는 개도국으로서의 특혜를 더 이상 요구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업에 생길 수 있는 피해 또는 농민들의 걱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민관 협의체 같은 것을 함께 구성해서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차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서 우리 농업이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전환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고 농성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농민들께서는 사실은 불가피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점은 눈여겨봐주지 않는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가 총리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농림부도 참여하고 경제부처도 참여하고 산업부서도 참여하고 기획재정부도 참여하고 농민들도 참여해서 실제 농민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실은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을 어떻게 끌어갈 것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극단적으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이러한 논의를 좀 해보실 생각이 안 계십니까? 네, 어떤 그 체제가 더 나은지 더 효과적인지 함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관계부처들이 참여하면 당연히 국무조정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조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총리가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매번 한다는 것이 모양은 좋아도 꼭 그렇게 효율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기구가 1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이런 것도 수두룩한데 한번 저희들이 효과적인 대처 기구가 어느 것인지 상의를 해보겠고요. 어느 경우에도 제가 관심을 두지 않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이제 개도국지는 농업 분야에 한정되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금요일 이제 포기선을 했잖아요. 예. 농민들이 볼 때는 국내 대책을 발표한 발표 내용이 전혀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 실제 제가 보더라도 원래 예산에 공익형 직불점 2.2조를 제하고는 현실적으로 원래 예산에 포함되어진 내용만을 정부 대책으로 발표해서 농민들이 더 격양돼 있는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이번 결정과 관련돼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발표드린 것이 농업인 소득 강화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수요 기반 강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정부가 이 지금 지원하는 내용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은 입장이 변화가 없고요. 앞으로 농림부하고 그리고 농업인 단체들하고도 협의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발굴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저는 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농업 분야에 당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면서 미래 협상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는데 저는 여기에서 시간과 여력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총리님께 관계대책 기구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공익형 직불제 관련해서 2.2조를 제가 볼 때 5년간의 지금 관련 법령을 지금 준비 중인데 법령이 통과되어지면 5년간 2.2조가 유지되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5년 동안에 2.2조를 3조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농업의 미래가 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농민들의 요구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 직불제 관련해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1조 4천억 원인데 8천억 원을 늘려서 2조 2천억 원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의 규모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아마 의원님들끼리 국회에서 심의가 있고 정부와 같이 협조를 할 텐데요. 저희가 2조 2천억으로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이 농업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하고 또 형평 문제, 소농이라든가 대농 간의 형평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2조 2천억이라는 규모로 제출을 했는데요. 저는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추가적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앞서 얘기한 농업 생산물 수요 기반이라든가 농업 기계화 확대, 농산물 판매 유통 체계 혁신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의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데에는 전 세계가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OECD에서는 소득 불평등 확대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단일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불평등 해소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는 불평등 해소와 성장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다. 부유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 성장도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LO는 노동자 간 임금 격차 축소 시에 3조 7천억 달러 약 한화로 4,034조의 규모의 세계
총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소득 양극화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 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네.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 통합을 저하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성장에 걸림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죠? 예, 그 흔히들 복지가 무슨 원정주의적인 시혜라는 인식하에 그것이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경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이 그 불평등의 심화가 바로 그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나 성장이나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소득 격차 완화는 이제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국가를 뜻하는 3050 클럽에 진입한 세계 7번째 국가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양극화라는 큰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양극화의 지표인 팔마 비율이 1.44로 OECD 36개국 중에 30위에 불과합니다.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비율은 5.8배, 통합소득 상위 0.1%와 중위소득자들은 64배의 격차를 나타낼 정도로 빈부격차가 매우 크고 그에 따른 양극화의 폐해도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그 첫 번째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경제적, 사회적 좌절감, 고립감 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경제생활 문제가 1위고요. 10대와 60대는 2위가 경제생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결국은 자산율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양극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출이 매우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OECD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예. OECD는 포용 성장을 사회 전체에 부가 고르게 분배되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갖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고 금융 발전의 과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미래 세대들도 혜택을 받은 정책, 그것을 포용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네, 숫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OECD에서도 매우 심각한 편에 속합니다. 예, 표를 보시면 OECD 평균은 12.1명인데요, 1%인데요. 우리는 48.8%입니다. 또한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27.7%나 되어집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노인 빈곤을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일자리가 더욱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빈곤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마저 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들은 결국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어르신들께 일정한 일자리를 드리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한 정책이고 노인은 우리 사회가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위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기관장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